72세가 된 정필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단독주택의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할머니는 항상 그래왔듯 검소한 옷차림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9시쯤 대문 앞에서 들려온 벨소리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공무원 2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필순 어르신이시죠? 토지 보상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거였어요. 보상금은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이라고요? 정말로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해봐도 틀림없었어요. 평생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죠. 공무원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 돈을 내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할머니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장남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항상 돈 이야기만 하고 며느리 정화는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반면 둘째 딸 소영이는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안부를 묻고 막내 아들 민수는 불안정한 수입에도 용돈을 드리려 애쓰곤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하지는 않을까? 진짜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보는 건지. 할머니는 오후 내내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예전에 아는 분이 소개해준 변호사 김세정 씨가 떠올랐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김세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5세의 세정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갑작스런 큰돈이 가족관계를 바꿔놓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세정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보상금 사실은 비밀로 하시고 평소처럼 지내시면서 자녀분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거죠. 할머니는 세정 씨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알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죠? 일단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원하실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정필순 할머니는 30억이라는 거액을 숨긴 채 평소보다 더욱 검소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자식들은 가난해 보이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까요? 진짜 사랑과 가짜 관심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복잡했습니다. 정필순 할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입지 않았던 바랜 검정 블라우스와 무릎 부분이 닳아서 하얗게 된 바지를 골랐어요. 발에는 뒤축이 닳아 기울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할머니는 일부러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대충 빗기만 했습니다. 가방도 여기저기 해진 낡은 것으로 골라서 어깨에 메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어려운 형편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할머니는 장남 준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딩동.
배를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정화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환영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화야. 그냥 준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준호는 회사에 있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정화는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기색을 보이자 마지못해 문을 비켜줬죠. 거실에 들어선 할머니를 보며 정화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차림새가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이자 더욱 인상을 찌푸렸어요.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정화는 의무적으로 물 한 잔을 내왔지만 차나 과자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는데 오늘은 그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화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저 그래요.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할머니가 언제 갈지 기다리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분위기가 어색해서 자꾸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준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는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다. 너 보고 싶어서. 준호는 정장 넥타이를 풀면서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오늘 야근할 뻔했다니까요. 준호의 말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반겨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낡은 차림새를 보는 준호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되죠.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준호의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정화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저희도 바쁘거든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에도 썩 좋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할머니가 일어서자 준호와 정화는 안도의 표정을 짓는 듯 했어요. 배웅도 대충하며 현관문까지만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과연 이것이 자식들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달라질까요? 할머니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필순 할머니는 준호 집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저녁 시간이 되려면 한참 남았지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라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뭔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현관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딩동. 다시 벨을 누르자 이번에는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를 보고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거실에 앉자 부엌에서 정화가 뭔가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거실까지 고소한 냄새가 퍼져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죠. 할머니는 코끝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침이 고였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서 더욱 배가 고팠거든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할머니가 말하자마자
부엌에서 정화가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뚝배기를 덮는 소리, 환풍기를 틀어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정화가 뭘 좀 데워놓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곧바로 부엌에서 정화가 나오더니 싱크대를 부산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거실에서도 보였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급하게 치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화야, 무슨 맛있는 걸 만들었니? 할머니가 물어보자 정화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김치만 볶았어요. 하지만 냄새는 분명히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평소라면 이 시간쯤 저녁 준비를 시작할 텐데 정화는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에 가셔서 밥 드세요. 저희는 오늘 바빠서. 준호가 넌지시 할머니에게 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은 척 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할머니가 일어서자 준호는 지갑을 꺼내더니 몇 장의 지폐를 세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준호가 건넨 돈은 3만 원이었습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적은 돈이었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줬는데 말이죠. 고마워라, 준호야. 할머니는 돈을 받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정화가 갑자기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라면 위에는 파 몇 개만 띄워져 있었고 계란이나 다른 재료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집에 재료가 별로 없어서. 정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났는데 재료가 없다니요. 할머니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 정화야. 하지만 라면은 너무 뜨거워서 후후 불어가며 조금씩 먹어야 했습니다. 국물도 짜기만 하고 면도 퍼져서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어나갔습니다. 준호와 정화는 할머니가 라면을 먹는 동안 계속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했어요. 빨리 먹고 가라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잘 먹었다. 할머니가 라면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일어섰을 때 정화는 재빨리 그릇을 치웠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향해 먼저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그래, 너희들도 건강해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까 맡았던 고기 굽는 냄새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할머니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배고픔보다는 자식들의 차가운 마음이 더 아팠어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여서 그런 건가?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할머니는 체면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 인사를 건네고 허리도 꼿꼿이 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배고픔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필순 할머니는 어제의 서운함을 털어내고 둘째 딸 소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낡은 옷을 골라 입고 해진 신발을 신었어요. 소영이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소영이가 사는 빌라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3층 건물이지만 아늑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간호사인 소영이와 중학교 교사인 사위 태민이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보금자리였어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준호네에서 받은 차가운 대접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딩동. 벨을 누르자 안에서 소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소영아, 엄마야. 엄마. 문이 번개처럼 열리더니 소영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소영이의 따뜻한 품에 안긴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받았던 차가운 대접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진심 어린 반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딸, 나도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소영이가 할머니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혹시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소영이는 할머니의 볼을 살며시 만져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야윈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서. 할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소영이는 계속 걱정했어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빨리 들어오세요. 태민 오빠한테도 인사하세요. 소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사위 태민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태민의 인사도 진심 어린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대접이 너무 고마웠어요. 태민아,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언제든지 와주시면 감사하죠. 태민은 할머니를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게 하고 소영이는 얼른 차를 끌리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태민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잘 오셨네요. 마침 어제 한우하고 전복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태민은 냉장고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우와 싱싱한 전복을 꺼내왔습니다. 학부모님이 감사 인사로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좋은 걸 어떻게? 할머니가 놀라자 소영이가 부엌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귀한 음식은 혼자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태민은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한우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양념을 하고 전복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내가 직접 요리하면 어떻게 해? 내가 할게.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소영이가 살며시 말렸어요. 엄마는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태민 오빠 요리 솜씨가 좋거든요. 정말로 태민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한우는 적당히 구워서 상추쌈과 함께 준비하고 전복죽은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나도록 정성껏 끓였어요. 어머님,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어제 준호네에서 받은 라면 한 그릇과는 너무나 다른 대접이었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음식보다도 자식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감격해하자 소영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뭐요? 엄마가 저희를 얼마나 고생시켜 키우셨는데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덕분에 소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따뜻한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우의 고소한 맛과 전복죽의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이네에서 따뜻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정필순 할머니는 막내 아들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보다 더욱 초라한 옷차림으로 단장했어요. 낡은 카디건과 색이 바랜 치마, 그리고 뒤축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서 말이죠. 민수가 사는 곳은 대학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35세가 된 막내 아들이지만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불안정해서 아직도 혼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후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이었던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라며 얼른 옷을 추스렸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민수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좋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수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면서 부산하게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이라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던 것도 재빨리 치웠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를 끓여드릴게요. 민수는 할머니를 침대에 앉게 하고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커피 믹스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뭐든지 고마워. 할머니는 민수의 방을 둘러보았어요. 비좁고 낡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작업 도구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어요. 민수야, 요즘 일은 어떠니? 그저 그래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음 걸 찾아야 하고.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좀 야위었고 손톱도 깎지 못해서 길어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집에 별로 먹을 게 없네요. 라면밖에. 괜찮다, 아들아. 라면도 좋지.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라면을 대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뭔가 주문할게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배달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뒤져서 돈을 세어보더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그냥 라면 먹어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시켜드릴게요. 민수는 용돈을 털어서 탕수육과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중국집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돈 아까운데.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싶었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어려움을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번 달 생활비를 아껴서 음식을 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럽게 작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탕수육과 짬뽕, 그리고 단무지까지 예쁘게 놓았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첫 숟가락을 뜨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음식 맛보다도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가진 건 없어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수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맛없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민수도 할머니와 함께 짬뽕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래, 고마워라. 할머니는 민수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해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제가 돈 좀 모으면 더 좋은 데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효심을 가진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정필순 할머니는 막내 민수의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지난 사흘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남 준호와 며느리 정화의 차가운 대접, 둘째 딸 소영이와 사위 태민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막내 민수의 순수한 효심까지.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분위기가 할머니를 맞았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등을 켜고 거실에 앉으니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긴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세 자식의 서로 다른 반응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 준호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귀찮아하던 표정, 며느리 정화가 고기 굽는 냄새를 급하게 숨기던 모습, 그리고 파 몇 개만 띄운 라면 한 그릇으로 대충 때우려던 그 차가운 태도.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 첫째 아들이 저럴 줄이야. 할머니는 준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몰라요. 좋은 것은 다 준호부터 주고 대학 등록금도 빚을 내가면서 대주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반면 둘째 딸 소영이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던 따뜻한 품 야윈 것 같다며 걱정해주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사위 태민과 함께 정성껏 차려준 한우와 전복 요리.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우리 소영이는 정말. 할머니는 소영이를 생각하며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곧 다시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민수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좁은 원룸에서 가진 것 없이 살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용돈을 털어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준 그 순수한 마음. 민수는 또 얼마나 순수하고, 할머니는 민수가 배달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며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돈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할머니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자란 걸까요? 준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준호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건가? 할머니는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좋은 옷, 용돈, 교육비, 모든 것을 준호 위주로 해주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준호를 이기적으로 만든 건 아닐까요? 반대로 소영이와 민수는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어머니의 고마움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된 슬픔이 더 컸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만약 30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다면 어땠을까요? 준호는 갑자기 효자가 되었을 테고 소영이와 민수의 진짜 마음도 확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누가 진짜 자식인지는 이미 확인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진짜 효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영이가 할머니를 안아주며 야윈 것 같다고 걱정해주던 모습, 민수가 가진 것 없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대접해주던 모습, 그것들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제 알겠다. 할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에게 줘야 할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진짜 자식다운 자식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식에게는 반성할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서 할머니는 길고 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실망,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정필순 할머니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어요. 변호사 김세정 씨에게 연락해서 상의했습니다. 세정 씨, 이제 자식들에게 다 얘기하려고 해요. 어머님, 정말 확신하세요?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봤으니까요. 세정 변호사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을 방법을 함께 의논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세 자식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일 오후 2시에 집에 와라. 소영아, 내일 꼭 와야 할 일이 있다. 태민이도 함께 와. 민수야, 엄마가 부르니까 내일 꼭 와야 한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모두 약속을 잡았어요. 특히 준호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와서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세 자식과 두 사위, 며느리가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변호사 김세정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까지 부르시고. 준호가 불안한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정화도 옆에서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서 불렀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소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른 얘기야. 세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김세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정부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어요. 특히 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보상금이요? 얼마나요? 정화가 급하게 물었고 세정 변호사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30억 원입니다. 30억. 준호가 소리쳤고 정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소영이와 민수도 놀랐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런 큰 돈을. 소영이는 놀라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정화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의 눈에서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쩍였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달해졌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차갑게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엄마, 그렇게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검소하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정화도 갑자기 친근한 말투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를 극도로 싫어했던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할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불효했어요. 정화도 따라서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귀찮아하던 사람들이 돈 얘기만 나오자 이렇게 변하다니요. 준호야, 일어나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준호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 소영이와 민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돈이 있든 없든 저희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돈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태민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지금까지처럼 변함없이 지내면 됩니다. 돈보다는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준호와 정화는 더욱 필사적으로 아부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큰 집으로 이사해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매일매일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할머니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세정 변호사님, 이제 됐어요. 할머니의 말에 세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미 다 봤다. 누가 진짜 자식인지. 준호와 정화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반면 소영이와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자식들의 진짜 모습, 할머니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정필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상반된 반응을 모두 지켜본 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무릎 꿇고 있는 준호와 정화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준호야.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제 됐다. 일어나서 내 말 들어라.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와 정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다 봤다. 소영이와 민수는 조용히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준호와 정화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야, 너는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니? 고기 굽는 냄새를 숨기고 파 몇 개 띄운 라면 하나로 대충 때우려 했잖니.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바빠서. 바빠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무릎 꿇고 모시겠다고 하는 게 바빴던 거니? 정화도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는 그때 진짜 마음을 보여줬어.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소영이와 민수를 바라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소영아, 너는 내가 갔을 때 어떻게 했니? 안아주고 걱정해주고 한우와 전복으로 정성껏 대접해줬지.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용돈 털어서 탕수육과 짬뽕 사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니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김세정 변호사를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정 변호사님, 이제 내 결정을 말씀드리겠어요. 준호와 정화는 숨을 죽이며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어요. 소영이와 민수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30억 중에서 준호에게는 법정 상속분 최소한만 줄 거야. 나머지는 소영이와 민수에게 나눠줄 것이다. 어머니. 준호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정화도 다시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효자 흉내내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야. 소영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도 저희 형제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정했다. 진짜 효심이 뭔지 보여준 너희들이 받아야 할 몫이야. 민수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큰돈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면. 민수야, 엄마 뜻이니까 받아라. 너희들이 그동안 보여준 효심에 대한 보답이야. 준호와 정화는 계속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법정 최소 상속분 외에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내렸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소영이네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소영이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다.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이사를 마친 후 할머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이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매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소영이와 태미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민수도 더 자주 찾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 덕분에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네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30억을 받았을 때는 기뻤지만 지금 보니 그게 진짜 재산이 아니었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가 궁금해했고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효심 깊은 너희들이야.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너희들의 사랑은 영원하거든.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계셔서 저희가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보내는 평온한 노년. 이것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어요.